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순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주최해주시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임종덕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압시모 임원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압시모 상임고문이신 박정숙 장군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신 우리 조용진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압시모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우리 활동해 오시고 고생해 오신 우리 이석법 차세대 미래연구원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종덕 의원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종덕 의원님은 6442기 출신으로 제17 보병사단장,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경북, 영주, 영양, 공화 지역에서 당선되셨습니다. 임종덕 의원님의 개사님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덕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군사법 측의 강군 육성 기반을 이루겠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압시모 회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얼굴들을 배우니까 제가 군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참 존경해왔던 선배님들이 여기 대부분 와 계세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군사법 체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먼 걸음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군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중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로서 병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 선배로서 아마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폭 개정한 군사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범죄, 군내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군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진행된 형사 절차를 보면은 과연 지금의 군사법 제도가 국민과 장병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도 전에 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매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군은 내 가족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기 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받고 죽느니 차라리 명령을 거부하고 영창 가라 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은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생각하며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부대 지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군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총구를 적이 아닌 아군에게 겨누는 일까지 생길지도 모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이 정비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을 무력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법 체계가 국군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군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협회장님 비롯하여 발제로 참여해주신 고석 변호사님, 정택한 사무총장님,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서영득 변호사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군사법 체계 개선에 대해 고민하며 목소리를 내어주신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앞시모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서 오늘 군사법 체계 개선에 대한 대논의된 고견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도록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내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앉아서 하게 돼 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은 약칭해서 저희가 앞시모라고 부릅니다. 이 앞시모는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SNS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강력한 국방, 자유시장 경제 등 보수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해온 단체입니다. 우리는 작품에 벌어지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12사단 훈련병 순직 사건 등 군의 안전사고가 군이 아니라 경찰이 처리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력 사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쟁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이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이비 단체들의 개입과 언론의 과장 보도, 관련 기관들의 언론 노출, 수사 지연, 이러한 것들이 국민이 군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군의 사기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제도가 군을 흔들고 오히려 전투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앞시모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 군 사법 체계를 재조명해보는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먼저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강군 육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오늘 발표해 주실 고석 변호사님, 정택환 박사님, 토론해 주실 서용덕 변호사,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주은식 장군님 등 감사드립니다. 함께 지체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임종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적극 성원해 주신 김재창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포럼을 후원해 주신 바른사회시민회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한 또 우리 앞시모의 조용진 박사님, 전용전 푸른한국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 소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해병대 전 사령관이신 이갑진 장군, 또 해병 장군단 내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길 장군, 김용영 장군들이 지금 참석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계신 내빈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이 탄 차에는 앞뒤로 붉은 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차를 만나보면, 그 차를 보면 먼저 보내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장수요, 그를 중심으로 사단이 하나가 되어야 손자가 말하는 도가 확립되고, 그래야 전장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모택동이 혁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군을 만들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30만 중공군을 지휘했던 팽덕회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책이 다만 사령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전쟁터에서 중공군이 다 평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평등하다는 정치적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양은 갖추었지만 작전을 지휘하고 지휘받는 관계는 불편하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정치판의 어떤 목소리처럼 엄청 크게 올라가서 1965년 중국군은 다시 계급 없는 군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월 전쟁에서 중국군이 사실은 호되게 당합니다. 등소평은 결국 군의 특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1988년 또다시 계급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국이 60년 넘게 겪었던 시행착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직시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서 현재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방어태세를 내려다보면서 종심 깊게 배치되어 있는 해병 1사단의 중요성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비록 1개 사단에 불과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적 1개 군단 이상을 후방에 묶어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폭우 속에서 대민 지원을 나섰던 이 부대의 해병 한 명이 순직한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병사를 잃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해병의 전략 임무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매일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꼭 국방위원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현장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 먼저 북한 위협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해군 후방에 있는 부대가 과연 묶여 있는가, 이동한 것은 없는가 아마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해병 1사단 부대의 사기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으며 지금 회복되었는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다면 또다시 재민 지원을 나서게 될 텐데 안전장비는 확보되었는가,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국회에 불러간 사단장과 대대장에게 물어보는 국회의원의 질문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안보와 안전을 걱정하며 현장의 정보를 얻어보려는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없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 1사단에 만약에 도가 무너졌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실상을 알아보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분이 질문자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국민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밤샘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경찰이 전직 사단장을 조사하고 있는가 읽어보았더니 기사 내용에는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인해서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 많은 국민, 특히 국방을 담당했던 안보 전문가들의 상식으로는 경찰이 작전부대의 사단장을 입건하여 마치 무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사건을 조사하는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이 불법 남침을 했을 때 메가더 사령관이 트루만으로부터 지상군 투입을 허락을 받자마자 바로 일개 대대전투단을 한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능한 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괴군의 전진을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영어로는 수다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앞세우고 남하하는 증강된 사단을 도대체 대전차 무기 하나도 없이 일개 대대장에게 어떻게 스톱시키라는 것입니까? 이런 무리한 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전에서는 이 부대가 혼자 오산 북방 중비령까지 올라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사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교전 결과로 6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하여 결국 적을 스톱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미국 경찰이 이 문제를 다루어 24사단장과 메가더 사령관을 불러 무리한 작전 지시를 했다고 밤새 조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전평시 아마 구분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휴전 상태 하에서 지금 김정은이 핵을 등에 업고 연일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거의 준전시 상황입니다. 본래 군대란 평시에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해야 전시에 훈련한 대로 싸우기 때문에 전평시를 구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허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체제를 잘 알면서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군의 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의 도가 무너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학회가 제한된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분석하고 해답까지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만은 분명히 알려 조속한 시일 내에 흐트러진 군의 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제국주의자를 물리치겠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74년 동안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국방 전문가로서 국방 전문가들은 한 15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올바른 국방 전문가라면은 15년 내지 20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몇 년 앞을 내다봅니까? 국방부는 5년 중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방송에 자기 발언이 뭐가 나느냐?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죠.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왜 6월 15일을 정상회담 날짜로 정했습니까? 6.15로 6.25 지우기입니다. 6.15로 평화를 만들었으니까 6.25 이제 남침 주범 없애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야합을 했습니다. 6.15로 6.25 지우기에는 나선 거지요. 해마다 6.15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6.15 공동선언 실천대회 반미자주 통일대회를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에 용감하게도 6월 21일 전쟁기업 정말 사라졌나 하는 실론을 신문에 썼습니다. 정말 그쪽으로부터는 아주 좀 위협을 받았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한미동맹 재건이 중요하다고 어느 호텔에 가서 3월 7일 날 팔레스 호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3월 17일 북한 노동신문에 남조선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광 한용섭이는 철수로서 대갈통을 부수어뜨려야 된다. 맞습니다. 한미동맹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간첩 보내가지고 목숨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보 전문가들은 15년, 20년 앞을 내다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 6.25 이후에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반미자주 통일 이런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1000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그렇게 북한은 앞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주적 없애기 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장군 진급을 정치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장군단을 무너뜨렸죠. 국방부가 대한민국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정치권 눈치 보기를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한 적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 2000년부터 추락을 시작했어요. 추락을 시작해가지고 군에 대한민국 국방에 이익을 주고 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훈장 주기보다는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이걸 전부 잡아넣기 위해서 군사법 체계까지 이제 무력화시켜가지고 정말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게 군대의 임무다. 이게 무사시에 대비한 군대다. 이렇게만 맨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군대의 임무,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맨날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강군이 돼가지고 전쟁 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 억제의 임무까지도 못하도록 막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 보유의 임무라는 것이
전쟁 위기 시에 국가를 지키는 거 그것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병시에 강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억제한다. 그거 가지고 같이 봐야 이게 정말로 군대의 훈련을 실전에 맞게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론 군사법 체계 마지막 남은 이 군사법 체계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군사법 체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년 이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포의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기관 인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군사법 제도의 성립 개편 과정과 향후 개선 논의를 발표해 주실 오석 변호사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로 현 군의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민군관계가 민군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주실 정택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사무총장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행정고시 21회 출신입니다. 네, 토론자로는 서영덕 법무법인 정론대표 변호사 국방부 초대 검찰단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는 주원식 예비역 준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표는 20분씩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은 10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석 장군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언론이나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명성을 듣고 있던 여러 선후배 동료분들을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테마는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법대에서 법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후에 법무장교로서 20여 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돼서는 한 12, 13년 정도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은 어떤 정파의 취취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적 기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우리가 항상 정치적인 중립 의지를 가지고 그런 관념 하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대장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병사들이랑 한 200km씩 행군을 하면서 군 생활의 어떤 애환, 어려움도 경험한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2년도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제가 이회창 아드님 병역비리 사건을 은폐해준 범인인 것처럼 지목되어서 언론에 완전히 조리돌림을 당하고 국회 국방위 법사위 청문회에 끌려다니고 또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고 한마디로 그 국민 대사기극의 희생자가 되어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무현 5년 동안 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위 정치 사기극, 국민을 속이는 정치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좀먹는 것인가를 제 뼛속 깊이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요즘에 작태가 또
과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다만 최대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 그 병풍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2003년도에 탄생한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소위 사법개혁의 일내용으로서 추진되던 군사법개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시 육군 대령 신분에 헌병 기무의 뒷조사를 받고 온갖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어려울 때지만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그 군사법 개혁 방향이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군사법 개혁안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제가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정부 때 2003년도 4년도 때 추진되던 기본적인 군사법 개혁 방향이 아마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말 평생을 나라 지키는 일에 또 군법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안보를 중시하고 또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지휘관이라든가 장병들의 어떤 그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또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신 내용을 100% 감청합니다. 민주국가인데 100%. 무슨 간첩 혐의가 있건 없건 국경을 넘는 통화에 대해서는 100% 감청합니다. 그건 엄청난 인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 국민들은 한 명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보가 관련된다고 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이건 보도 금지입니다 하면 보도를 안 합니다. 재판 진행도 비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에 해부된 것도 비밀로 합니다. 판결 선고된 것까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과 변호사와 담당 검사가 소곤소곤 되면서 재판을 연기하거나 비공개로 하는 걸로 바꾸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하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론이 붙어서 뭐가 문제라더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차적으로 기술적인 원인 조사는 철저하게 그건 국가 보안에 붙입니다. 설사 제작상 설계상에 큰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적인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사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그래서 참 그 국가안보라고 하는 부분, 그 개념이 사실상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을 이끄는 핵심적인 가치다. 그 다음에 미국이 월남전 패전한 후에 월드워터 니콜스법이라고 하는 소위 국방개혁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방의 개혁을 가져옵니다. 그 이후로 미군이 국제적인 어떤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1인당 국민소득 시대에 가지고 있던 국군조직법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홈랜드 시큐리티 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한 공적 조직 그런 그룹이 만들어진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안보, 군,
오늘은 제가 사실은 현행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부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법의 역사가 어떤가 아주 짧은 역사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사법 제도는 크게 다섯 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 군정청의 아고라고 하는 법률 고문의 그 조언에 따라서 손성겸이라는 사람이 1920년에 미국의 군법전을 번역해서 일본식 군법회의법 용어로 만든 조선경비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보완을 해서 국방경비법으로 됐고요. 그게 이제 6.25 전후로 해서 우리 어려운 나라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비상계엄 제도라든가 또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뭐 계엄화, 군사재판한 특별조치령이라든가 비상사태화 범죄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령이라든가 소위 비상시에 그 소위 법률에 준하는 대통령 명령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재판 운영이 매우 엄하게 처벌이 엄하게 되니까 그로 인한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국방경비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국방경비법의 어떤 엄혹성 또 국방경비법은 우리나라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절차는 독일을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온 우리 일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데 반해서 우리 군법 부분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일국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또 이제 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또 5.16 부산 정치파동과 같은 어떤 군사재판 제도가 정치적인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제 국방경비법 시대에 군사법원 제도가 헌법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제 2차 개정헌법에서 83조 2항에서 이제 군사재판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군법회의법입니다. 그게 1962년도 국가재건 체계회의를 통해서 통과하는데 그 다음에 그 군법회의법을 이제 군법회의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비상설이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때 설치되는 건데 군법회의도 일반 사법제도와 똑같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군사재판이라는 용어로 바꿔요. 그래서 헌법에도 반영하면서 이제 군사법원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2년도 1월경인가요? 그 다음 22년 7월경부터 시행된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정된 군사법제도 개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사법원 제도가 이제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군사법원 제도를 군에 두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아까 우리 김재창 선배님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가, 이걸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사법제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계가 국가를 보위하는 국가안보 기능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하나의 수단적인 기구로서의 어떤 그 처벌 절차를 일반 민간 재판소와 분리해서 군 조직에다 부치한 것이다. 통상 그렇게 전통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지금의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가진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군에 부치된 군사법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 또 뭐 투르키에
그다음 아마 우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그 적성 국가인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패전 국가인 독일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군사재판 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재판 제도가 헌법적인 근거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헌법 110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10조에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재판 제도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군사재판의 조직 권한, 기타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이런 재판은 단심제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헌법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이것이 헌법적인 근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110조 그 군사법원의 헌법적 근거라고 하는 그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군사재판제도의 근거냐? 미국에서는 첫째, 대통령의 군통수권이다.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회가 육해군에 관한 규율을 정할 권한을 헌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의 사법부에 관한 조항에 군인이나 군속 등은 민간 연방 대배심의 심사를 받을 재판해부되기 전에 그럴 권리가 일반인들이 있는데 군인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군사재판제도의 근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상 설명이 되는데 우리 재헌헌법이 생기기 전에 국방경비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연역적으로는 군사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군통수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사형 판결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게 집행되고 하면서 너무 군법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리하게 무겁다라는 비판 때문에 이제 헌법에 근거를 넣자. 그다음에 우리 몸에 맞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군법외입법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그 군법외입법을 제정할 때도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소송 절차, 형사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송 절차 그 부분하고 군사법원과 군검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뒤에 부분, 절차 부분은 일반 민간 형사소송 절차와 똑같이 하되 앞에 있는 군사법원의 구성과 군검찰 운영에 대해서는 지휘관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군법외입법의 이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군사법원법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고, 지휘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군판사가 뭐 발부한다든가 이렇게 미세한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군 지휘관이 군사재판, 군검찰 조사라든가 군사재판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휘관이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부분이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번 2022년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군사법원 개혁을 하면서 거의 이런 근본적인 군사법원 제도의 존재 근거라든가 헌법적 근거 이런 부분을 또 기본적으로 군통수권을 보좌하기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고 전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군사법원 제도의 그런 걸 모두 무시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전부 다 그걸 관할을 바꾸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첫 번째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이 입대전 범죄, 군인이 이제 입대하기 전에 한 재판, 성범죄, 그 다음에 군인 사망이나 사망 원인된 범죄, 이것은 군에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와 관련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은 전부 다 군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인의 범죄를 조사하다가 성범죄라는 게 고발이 되면 그 사건, 그 사람 사건, 그 관련된 사건이 전부 다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해서 2심.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는 게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그 항소심 사건이 모두 다 민간 법원으로 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통수 지휘 체계에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독립을 유지하고 이런 엄청난 무거운 책무를 주는 대신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분기 유지할 수 있는 뭐 보직 해임이라든가 징계라든가 또 이런 군형사소송 절차에 지휘관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여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모든 법원과 군사법원과 군검찰관 관련된 권한이 실병을 지휘하는 모든 지휘관에서 100% 박탈됐어요. 그래서 그 권한이 누구한테 갔느냐? 전부 다 국방부 장관한테, 문민인 국방부 장관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검찰단은 국방부 장관과 각군 검찰총장에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국방경비법이나 군법의 제도에서 어떤 지휘관, 관할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또 이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는 심판관 제도 이런 걸 다 없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법을 보면서 참 그런 게 군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인데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민간인들 위원들이 참여해서 뭐 군판사 연임도 정하고 진급도 심사하고 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명령 복종 제도이거든요. 군에서 유일하게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서 어기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갖고 있는 게 군대 조직인데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법기관 또 일반 민간 집행기관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좀 계속 길어지네요. 짧게 제가 그러면 지금 이런 개선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 헌법에 110조에 보면 군사재판의 상고심이라는 게 1심, 2심, 3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헌법상 군사법원의 상고심부터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 의하면 성범죄라든가 입대전 범죄라든가 사망사건은 1심부터 아예 수사 단계부터 민간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이 왜 그런 헌법이 대법원에서는 3심부터 관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 예산을 편성해서 군을 유지하고 또 국군의 조직의 편성과 대강을 정하는 것을 국회에 네가 해라. 그 다음에 사법부는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재판에 3심 단계부터 관여해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군 통수권, 대통령, 국가를 지킬 책임을 갖고 있는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지휘계통을 운용해서 나라를 지켜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 헌법 제정 권력이 3권의 권한을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과잉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그 통수권에 대해서 사법부와 민간 수사기관이 아주 이른 단계부터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통수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군의 실병 지휘를 하는 지휘관들에게는 거의 종이 호랑이처럼 나라를 지킬 책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이런 군대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엄청 그 법률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위법적 구속명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에 위반되지만 복종해야 될 명령,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시 상황에
작전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운전병이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60km. 그러면 지휘관이 야 좀 밟아라. 그건 속도를 위반하라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그래도 그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군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솔다텐 게제츠라든가 군형법에 보면 그 밀리테어 슈트라프 게제츠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명백하게 상관의 명령에 위법한 경우에 외에는 복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이냐? 사람을 죽이라든가 집단 학살을 하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 명령.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복종 의무가 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정당한 명령만 복종하게 돼 있고 그걸 정당한을 적법한 명령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부하가 복종을 했느냐, 이 부하의 불복종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군사적 관습에 또 군생활을 통해서 많은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숙달된 그런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실관계 확정하는데 이제 그것을 누가 하느냐? 경찰 수사관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의 조직에 있는 대대장과 연대장, 사단장은 군에 대해서 아무 경험도 없는 젊은 경찰 수사관 앞에 가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 실병 운영하는 대민작전이나 군사훈련에서 부하들이 상급자한테 복종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명령을 불복종하고 상급자를 공지에 몰아넣을 고민만 하겠죠. 그래서 핸드폰 통화 오면은 녹음하고. 그래서 참 그다음에 이제 군사재판제도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신속한 군기 확립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지휘관을 교체하거나 뭐 보직 해임하거나 또는 뭐 구속하거나. 그런데 이제 군에서 아무리 큰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소위 1심 단계부터 민간 관할 사건인 경우에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세워라 내어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군기 확립의 지체 현상은 결국은 군 전투력에 심각한 저하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군 조직에서도 아마 민간 법집행기관에 대해서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민간 수사기관이 더 정직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민간 수사기관은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소대장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사망사고가 한 400~500명씩 됐는데 제가 참 군법무관 생활에 군법 교재 들고 다니면서 떼학볕에서 예비군 또 일반 병사들 모아놓고 사고 예방 교육 정말 군법 교육 입이 닳도록 했는데 제가 전역할 때 장군하고 전역할 때 보니까 그 자살 사고 다 포함해서 육군 같은 경우에 80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정말 군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평가가 되지 않고 이제는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그냥 대서특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지휘관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부대가 무슨 사고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무조건 보직에 임했습니다. 여기 아마 사성 삼성 장군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법 권한이 장관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사망 사건 날 때마다 장관을 바꿀 겁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정상적인 장관이면 괜찮은데요. 아까 정치적으로 군은 중립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편향된 분이 장관을 하게 되면 이게 군 사법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군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전시 체제가 됐을 때 이런 이제 평시 체제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법무장교들의 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군판사나 군검사가 보직 개념으로 운영돼서요. 법무관이 어떤 경우는 정부계약도 검토하고 국회 답변서도 쓰고 언론 대응도 하고 군법 교육도 하고 잡다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깥에 있는 판사 검사들처럼 군 법무조직을 판사님, 군판사님, 군검사님, 그리고 실제로 제 아들이 지금 군법무관 생활하는데 군법무관들이 지휘관을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보좌하는 이 업무가 확 줄었어요. 수사하는 일도 거의 줄었습니다. 재판도 다 줄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 사고가 나면, 유사시 이제 우리가 남북 긴장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연 6.25 때처럼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나라의 운명이 그 어려운 상황에 언제 그 소위 전시 군사법원이나 전시 검찰국 운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청난 보완이 돼야 된다. 뭐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 이 군사법원 제도가 탄생했을 때 군사법원 출발점은 군기관을 확립하는 거고, 국가를 보유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주의 체계에 소위 말하면 그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면 폐지하는 쪽의 개혁 방안은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젊은 세대의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아마 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콧방에 끼면서 저런 엉터리 같은 법무장교가 있느냐고 막 그런 비난을 제 아들한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배탈이 가끔 난다고 해서 위장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국가 안보 관련된 헌법 조항이요 20가지가 됩니다. 왜 그 안보를 왜 헌법에다 나열을 했습니까? 왜 대통령한테 군 통수권을 줬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입법을 개선하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의 실체가 뭐였냐? 그분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미 문화원 방화원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군장 메고 100km 행군 해봤습니까? 띵거름 해봤습니까? 하루라도 소초 총 들고 밤을 새면서 날밤을 새본 적 있습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입법들 개정하는 거 보면요, 다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평생을 바쳐서 그 자기 몸이 잘려서 장애인이 되고 상위군인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6개월, 7개월, 2년, 3년씩 해서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정부에다가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국회에서 또 신랄하게 토론하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안보 관련된 입법을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해서 되겠냐? 안 된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군의 사건 사고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군의 분위 또 군의 사기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구나, 빨간불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그 군 사법의 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 과연 우리가 그 국가 안보를 제대로 안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체제를 갖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어떤 그 시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그 고석 변호사님께서 군 사법제도가 이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군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법률이라든가 헌법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 군 지휘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이 그 검찰권, 관할권, 확인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이제 이 시각이, 아, 이게 군에서 재판권을 무슨 오남용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뭐 솜방망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축적이 돼 오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2021년도에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인해서 군이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도가 바뀌는데 거의 한 70년의 세월을 이제 그걸 유지를 해왔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70년을 참아온 것인지, 또 국민들이 과연 군을 사랑하는 국민인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지경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 개혁에 대해서, 군 사법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는 국민이 존경과 애정을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게 지휘관에게 막강한 행정력, 사법 권한, 또 인사상의 권한, 이런 것까지 모두 사실은 부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게 사실은 21년도에 공군 여중사 사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군이 앞으로 성추행 사건이나 사망 사고나 입대 전 사고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민간 경찰한테 수사권이 넘기라는, 그것이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사회 분위기에서 입법이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양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군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분노, 이런 것도 또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같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의 범죄지만 군인의 수사권을 민간 경찰이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군이 국가 수호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고, 이거 굉장히 국가 존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군 관계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군과 민간의 관계에서 가장 컸던 것은 사실은 군의 정치 관여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그런 세월이 있었고,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그 군에 대한, 그 당시는 군이 더 선진적인 어떤 그 관리 능력과 어떤 이 행정 관리 능력, 그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에서 민간 사회를 좀 압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좀 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군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군이 과연 그 민간 정부의
통제, 민주적 통제에 따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소위 군이 진정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 기관이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군 사법 체계, 이것도 군 사법 체계가 결국은 어떤 사법의 정의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또 군이라는 의미에서 또 지휘권의 확립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군 사법 체계가 잘 움직이느냐, 잘 못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보는 군의 모양,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점차 낮아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군 출신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후유증이라는 말씀은 어떤 군사 독재에 대한 반작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생성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군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평가와 민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었고, 그런 사회적 존경은 점차 하락 내지 폄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 전체가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군 운영 방식에도 그런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변화가 요구가 됐었는데, 그것이 어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터지면서 이게 군 2021년도에 개혁이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군 관계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민군 관계는 어쨌든 군 사법 제도가 민군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군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법 제도가 잘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국가 안보와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사실은 인적 자원과 인력과 자원과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도 중요하겠고, 병력도 중요하겠고, 시설도 그런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무형전력인 군의 기강 또는 상명하복이라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이런 사기,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군사법 체계도 이런 것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군이 왜 신뢰를 잃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지휘관들이 어떤 일부 적당주의 또는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자체 내에서 좀 정화하고 좀 미리 손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 간부들의 엄격함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 뭐 과거에 이 군사법제도에서는 사실은 뭐 지휘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관할관이 지명을 하고, 또 판결에 대해서도 감형도 해줄 수 있고, 또 뭐 확인 조치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랬고, 뭐 검찰부도 부대장 관할관이 소속 군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헌병으로 불렸던 군사경찰도 지휘관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군의 특수성을 내세우더라도 본질이 훼손된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약간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사법원을 부대로부터 독립을 하고 군 검찰이 지휘권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휘권 보호와 인권 보호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의 사명이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민간 이관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아까 여러 가지 고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민간 경찰이 경찰이 자동으로 이관이 되고, 또 이해관 군을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낮은 언론에서 뭐 잘못된 얘기가 쫙 계속 퍼져나갔을 때, 그리고 또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자기 의도에 따라서 왜곡되게 또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끝도 없고 답도 없는 그런 공방과 의문이 점철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국가의 기관과 일사불란한 군의 단결이 사라지고 지휘자의 권위도 물거품이 되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나라를 지켜줄 여력이 군에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그 수사권이 민간 경찰로 이첩됨에 따라서 또 군의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민간 경찰이 군 특유의 분위기라든가 그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군은 끌려다녀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 경찰과 군 사이의 협조 관계도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군 지휘와 지휘권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현실에서 소위 군심이 이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조용히 지금 지나가는가 했는데 결국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뭐 수류탄 사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사건인데 그것이 군의 의도나 어떤 군에서 인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걸 또 통제도 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 자체에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민간하고 관련된 일이나 민간인이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도 같이 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건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그런 나라는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입법이 좀 졸속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면밀히 살펴서 사법군 향후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민간 경찰 이관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사 지휘권을 그냥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파견된 검사를 받아서 그 파견 검사와 군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이 나면 이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군 자체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수사와 경찰과 검찰이 군의 경찰과 검찰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민간에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잘못하면 군하고 경찰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군의 지휘권의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다시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상호 협조의 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군도 나름대로 수사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관받은 경찰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언론,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치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군 자체에서 통제돼야 될 그런 작은 사건인데 이걸 여과 없이 이렇게 퍼졌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은 어쨌든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집단이고 그 특수 집단의 그 가치관은 또 민간인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그 사법 체계에 의해서 군의 동요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내부의 수사, 그리고 경찰에서 우리 민간 경찰에서 할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필요할 겁니다. 왜 군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군 지휘관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민간 경찰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면 군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그럼 아예 군이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근데 하긴 하는데 그건 아무 구속력도 없고 저쪽에다가 맡기는, 이거는 완전히 군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거는 군이 즉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하루속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그 군은 어차피 그 지시의 통일성, 지시 명령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에 사인하고 경찰에 사인하고 다른 경우 이런 부분에서 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군 사법제도의 그런 부분은 재설계를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